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할까요? 자, 절차 계산도는 일단 펴두시고, 근데 절차 계산도 좀 후반에 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공부한 거 관련해가지고. 자, 되게 이게 유치한 소리긴 한데,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너무 유치하니까. 유치하지만 웬만하면 하세요. 하루 10시간 공부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어느 시험을 가도 제가 하는 얘기긴 한데, 특히 변신 더 그래요. 내가 전업으로 수험 공부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하루 왼종일 내가 공부하는 거야.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밤까지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10시간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루에 10시간이 출퇴근 시간을 빼가지고 단순 시간이 10시간이 아니에요. 근무 시간 10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임 차지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을 빼서 내가 회사에 나와 있는 시간 10시간이 아니라 내가 업무에 쏟은 시간을 비용 청구할 때 딱 칼같이 계산해서 청구 시간 10시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책 정리할 펜도 이따 책 정리 방법도 가르쳐주면 펜도 사야 되는데 문구사 가셔가지고 펜 사고 자 사고 하면서 스탑워치를 하나 사요. 이것도 핸드폰으로 재면 핸드폰을 이거 잰다고 키는 순간 카톡이 떠있고 알람이 떠있으니까 딴짓을 하기 시작하니까 시간 재는 거 핸드폰으로 재면 안 돼요. 핸드폰은 꺼버리고 스탑워치 하나 사가지고 내가 하루 왼종일 공부하는 시간만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듣는 것도 포함해요. 수업 듣는 것도 딱 수업 듣는 시간 체크하고 쉬는 시간 빼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 빼고 딱 내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는 시간 빼고 책 보는 시간 딱 재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가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만 10시간 딱 잡으시면 돼요. 이게 그냥 10시간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10시간은 나와야 되냐면 순수 공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 공부 시간 10시간이 나오려면 출퇴근 시간 일과 딱 나와 있는 시간은 한 12시간 정도 잡혀야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약간 멍 때리고 이상한 짓 하는 시간이 항상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자, 그 왜 10시간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에 강의를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듣잖아요. 그쵸? 당장에 수업 듣는 것만 4시간이에요. 3시간 반, 4시간. 처음에는 딱 12시 반에 칼같이 끝내드리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진도 때문에 조금씩 한 1시까지 늘어날 거예요. 보강은 웬만하면 안 합니다. 특히 예비순환에서는. 자, 그래서 강의를 일단 서너 시간을 듣고 그럼 이제 밥을 먹겠죠? 그럼 밥을 먹고 나서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복습이 아니야. 책 정리부터 합니다. 자, 뭔 소리냐면 책 정리는 공부가 아니에요. 책 정리는 단순 작업, 물론 공부 시간을 포함시키지만 책 정리는 복습하고 별개로 빼는 거예요. 개념을. 개념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책 정리가 뭐라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단거나 딱 정리하는 그 책 정리는 일단 단순 작업 노동이에요. 수업 시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밑줄 긋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미비하면 일단 연필 정도로 체크해놨다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체크하라는 것이 머릿속에 휘발되기 전에 바로 해야 돼요. 까먹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책 정리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합니다. 깔끔하게. 일단 작업이에요. 이거는 내용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리마인드 하면서 쫙 한번 책을 밑줄 긋고 보기 좋게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리한 거 가지고 복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이라는 건 뭐겠어요? 바로 암기가 아니에요. 암기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공부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고 예비순환에는 암기 그렇게 칼같이 안 해도 돼요. 1순환, 2순환 때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복습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내가 수업 들었던 거를 책을 다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리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쭉 읽어나가면서 그랬지 끄덕끄덕 이해하고 넘어가는 건 상관없죠. 근데 중간중간에 뭔가 개념이 막히고 뭐가 막히는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도 머리도 굴려보고 법전이 뒤에 있는 내용도 좀 찾아서 막 보고 정말 안 돼 막 판례 검색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인터넷 네이버에 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이해한 다음에 이해하고 이제 정리 같은 거, 책 정리하던 미진한 체크도 좀 하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한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가요, 처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해당 진도 부분을 쫙 한번 이해하고 정리하고 쫙 읽어보고 이해하고 찾아보는 것까지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뭐가 들어가요? 암기하면 돼요. 암기할 때는 이제 단어 같은 것도 연습장에 써보고 문장 정리도 해보고 문장 정리를 해야 돼요. 책에서 세 줄로 구구절절히 쓰고 있는 거를 수업 시간에 키워드 체크를 하고 이걸 한 문장으로 줄여서 실제 답안에 현출해라라고 하면 그걸 내 손으로 내가 쓰는 문장 표현으로 배열을 해가지고 말을 주어수를 맞춰가지고 문장을 한번 손으로 맞춰보고 써봐야 됩니다. 암기하기 전에 이제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암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를 정리하면 자기 이제 뭐 정리, 쟁점 정리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쟁점 정리집 같은 거 따로 만들지 마시고.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말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2바퀴를 돌리는 거야, 최소한. 수업을 전체로 리마인드 하면 쫙 따라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 위주로 이제 체크하고 써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바퀴 정도를 돌립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순환이 좀 이제 돌아가면은 뒤에 좀 짧아질 수는 있지만 특히 지금 단계에서는 내가 수업을 서너 시간 들었잖아요.
복습 서너 시간이에요. 1대1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습 시간은 1대1을 줄어들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두 바퀴를 돌리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수업 들은 걸 전체 분량을 두 바퀴를 돌리려면 최소한 1대1이에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오래 걸린 사람은 특히 형법이나 이런 것들은 혼자 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한 5시간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대1로 잡고 두 바퀴는 돌리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복습을 하는 게. 이게 밀리면 어떻게 돼요? 수업을 안 들으면 못해요. 수업은 분명히 들었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나 책에 남아있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모든 수업 공통의 기본 과정.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 정도까지 시간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강의를 끊어들어야 돼요. 인강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냥 하루에 2시간만 듣겠다고 하셔야 됩니다. 2시간 듣고 2시간 복습을 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경야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공무원 시험과 그런 거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걸 기본으로 잡고 돌려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하려면 전업으로 해야 돼요. 하루 왼종일. 그쵸?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강의 욕심을 버리라 그래요. 4시간 듣는 건 그럼 너는 안 된다예요. 복습이 안 되니까. 2시간만 끊어들으라고 복습을 2시간을 끊으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하루 왼종일 하는 게 기본이니까. 자, 그래서 강의 듣고 책자를 복습했으면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일단 그래도 뭐는 좀 추가로 할 수 있어요? 문제풀이 같은 거 이제 들어가는 거죠. 기출문제 같은 거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진도별로 끊으니까 문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선택형만 푼다고 했을 때. 그래도 뭐예요? 문제 풀고 답 맞춰보고 해설 읽어보고 다시 해설도 정리해야 되죠. 책을 봤으면 항상 정리를 해야 돼요. 다음에 볼 때를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책 정리라는 건 지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 정리를 왜 해요? 다음에 볼 때 빨리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볼 때 빨리 보고 완급 조절을 해서 보려고 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풀이 할 때도 해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설은 기본적으로 객관식 같은 경우 웬만하면 지문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해설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문을 출제가 안 돼요. 하지만 똑같은 판례는 나오죠. 판례가 이제 병에서 나오는 거니까. 항상 그래서 객관식 같은 거 정리할 때도 해설로 정리하는 게 맞아요. 해설에 딸리는 판례, 해설에 딸리는 규정을 그 딱 출제된 지문뿐만 아니라 위아래로도 중요 지문 같은 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해설을 통으로 정리하면서 가는 게 좋고 당연히 그 책 정리를 하셔야 돼요. 판례를 통으로 하얗게 남겨두면 다음에 볼 때 또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잖아요. 그것만큼 효율이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다시 보기도 애매하고. 그러면 문제풀이 할 때도 풀고 해설 정리까지 하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그냥 쓱 보고 맞구나 하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한 3번째 볼 때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볼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문제풀이도 기본적으로 딱 진도 맞춰서 풀 때 한두 시간은 걸려요. 최소한.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전 과목이 밀려있죠. 형서류라고 형법을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겠지만 중간에 사람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몸살도 나고 겨울이라 분명히 형법 들어갈 때 형서가 좀 밀려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이제 밀린 과목 아니면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워낙 양도 많고 어려우니까 민법은 그냥 하루에 한 30분씩 끊어서 그냥 추가로 보라고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추가 과목 들어갈 게 또 한두 시간이 꼭 있어요. 이게 나중에 가면 과목이 쌓이고 밀리는 게 쌓이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게 많아집니다. 추가로 해야 될 것들이. 그리고 1순환 가면은 당연히 이제 1순환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례 같은 거 써봐야 되잖아요. 그럼 하루에 2시간, 3시간이 기본이에요. 일문을 쓸 때 2시간 걸립니다. 일문 딱 쓰고 풀고 쓰고 복습까지 정리까지 하는데 1문짜리. 그러니까 실제 시험은 1시간짜리지만 내가 공부할 땐 2시간 잡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추가돼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몇 시간이에요? 짧게 잡아도 몇 시간이에요? 제가 산수 약해가지고 8시간이죠. 한 8시간에서 10시간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하루 10시간 순수 공부 시간이 나와야 정말 내가 특히 그 책 보는 거 오래 걸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10시간이 겨우 나와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까지 추가로 하겠다 그러면 한 12시간까지도 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실제로 시켜보면 제가 이걸 매년 막 그 과외같이 지도를 하는 것도 해가지고 이걸 막 앉혀놓고 시키거든요. 매주 막 하루에 2번씩 체크하면서 실제로 시켜보면 10시간은 기본이에요. 이게 미니멈입니다. 여러분들. 맥시멈이 아니에요. 미니멈으로 10시간은 나와요. 이게 맥시멈으로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되게 약간 좀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남학생들 좀 덜 하는데 실제로 시켜보면 12시간에서 13시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아침 8시에 나와가지고 한 밤 12시, 새벽 1시 정도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정말 열심히 딴 것도 안 하고 밥 먹는 시간도 이걸 무조건 2-30분에 끊고 친구랑 커피 먹고 이런 것도 없어요. 하루 왼종일 공부하면 12시간에서 13시간 나옵니다. 제가 사실 1차 할 때 12시간 끊었거든요. 이걸 다 정리를 해요. 이거 정리해서 기록에 남기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뭘 드리는 거냐면 이거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 쓰라고 준 건 아니고 참고하라고 준 거예요. 이게 지금 일주일 표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월화수목금토 해가지고 옆에 보면 숫자가 6시부터 12시까지 한 칸이 1시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내가
칼같이 맞춰가지고 10시간을 잡겠다 그러면 일단 스탑워치로 재는데 그 전에 뭘 하셔야 되냐면 하루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루 계획을 전날 밤에 들어갈 때 세우는 겁니다. 전날 밤에 들어갈 때 내가 오늘 공부 시간 했던 거 정리하고 내가 다음날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업 듣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점심 먹고 한 20분 멍 때리다가 독서실 와가지고 책 정리 1시간 깔끔하게 하고 복습은 딱 4시간 정도로 끊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2시간 하고 집에 들어가겠다. 이거를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생활은 뻔하니까 수업 듣고 하는 건 뻔하니까 계획이 뭐 월화수목금토가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뭘 하는 거냐면 그 표 보시면은 첫 번째 칸 보시면 6, 7, 8, 9, 10 들어가는 숫자 위에 지금 3칸으로 나눠지는 거. 월요일이라고 하면 3칸 나눠지는 게 있죠. 첫 번째 칸이 출근 시간, 두 번째 시간이 퇴근 시간, 세 번째 칸이 내가 오늘 공부한 순수 공부 시간 체크예요. 그거를 체크해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6, 7, 8, 9, 10 쭉 있으면 옆에 칸 넓은 칸이 공부 계획이에요. 계획. 내 계획. 그리고 오른쪽 칸, 세 번째 칸 있죠? 그게 내가 실제로 하루를 살면서 이 계획을 달성했는지 OX 체크하는 겁니다. 공소장에서 인부 체크하듯, 그 공판 조서에서 인부 체크하듯이 내가 9시에 출근해가지고 9시부터 수업 듣고 12시 반까지 수업 듣기로 했는데 내가 그걸 제대로 했으면 그냥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늦잠을 자가지고 10시 반부터 수업에 들어왔다 그러면 X 표시, 뭐 세모 표시 해놓고 왜 못 왔는지, 늦잠 자서 지각 이런 걸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으면 막판에 내가 일주일을 정산할 때 내가 이번 주를 어떻게 살았구나, 늦잠을 너무 자주 자네? 그러면 좀 일찍 자야겠구나, 이런 게 체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루에 공부한 시간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수 공부 시간을 하루 10시간을 목표로 잡고 주 6일입니다. 수험생인데 주 5일째를 살면 안 돼요. 그쵸? 일주일에 6일은 하셔야 되니까 토요일까지는 하시고 일요일은 쉬는 거예요. 일요일은 쉬어야 돼요. 사람이니까. 이게 또 단기 과정이 아니라 장기 마라톤 과정이라 1년은 잡아야 되니까 일요일까지 안 쉬는 건 한 3순환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반에는 일요일은 그냥 쉬는 겁니다. 일요일 날도 쉬세요. 놀지 말고. 노는 거랑 쉬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들. 놀아도 힘들어요. 노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날 너무 또 스트레스 푼다고 놀아버리면 월요일 날 퍼집니다, 사람이. 일요일은 그래서 쉬는 거예요. 월요일은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은 놀고 오후 저녁은 월요일 대비로 그냥 좀 잘 먹고 쉬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데이트도 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동적으로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순수 공부 시간 10시간에서 주 6일하면 일주일에 60시간이에요. 자,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뭘 하셔야 되냐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스타워치를 사고 집에 가기 전에 내일은 뭘 하시냐면, 어차피 초반에는 진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가니까 복습할 게 많이 없거든요. 내일은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걸 하지 말고 자기가 평소에 공부하듯이, 자기가 평소에 아침에 나와가지고 밤까지 공부하잖아요. 평소 공부하듯이 그냥 공부를 쭉 해요. 그리고 시간만 재봐요. 이거 체크하면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고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서 계획 세우지 말고 그냥 내가 평소에 공부하듯이 하루 왼종일 공부했을 때 순수 공부 시간이 몇 시간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면 대충 순수 공부 시간이 아침부터 밤까지예요. 9시부터 12시, 11시까지 공부한다고 했을 때 한 8시간에서 6시간 정도 나옵니다. 사람이 실제로 그래요. 밥 먹고 막 커피도 한잔하고, 그러니까 밥을 막 친구랑 먹잖아요. 그럼 친구 만나서 기다리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밥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막 선생님 수업 듣는데 막 힘들었죠.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점심, 저녁이 1시간 반, 1시간 반, 3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밥 먹는 시간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쓰고 그냥 평소에 공부하시 해보면 보통 열심히 해도 8시간, 좀 슬렁슬렁 한 6시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되냐면 내 지금 현상 파악을 하고 내가 8시간 평소에 공부했으면 내가 2시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구나. 내가 6시간밖에 공부를 안 하면 일단 좀 충격을 받으시고 6시간 좀 너무한 거예요. 내가 4시간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구나. 이 현상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8시간, 6시간 공부 무슨 사단이 나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4시간짜리 수업을 듣고 책 정리를 아무리 30분에 끊고 아무리 복습을 빨리 끝내도 1대1이에요. 근데 내가 하루에 6시간밖에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습이 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습을 대충 하거나 복습이 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수업을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형소 수업을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쉬고 나서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면 밀리고 이런 것들을 그 쉬는 일주일 동안에 보완을 할 수가 있죠, 사람이. 예전에 사시 1차 수업 같은 좀 그랬어요. 2차는 그러지도 않았는데 사시 1차 때는
민법, 형법, 헌법 수업을 할 때 민법을 한 3월 기본강 개강을 하면 4월까지 가거든요. 민법은 회차가 60회가 잡혀요. 그러니까 4월도 아니 5월 초까지 가요. 그리고 나서 종강하고 한 3, 4일 쉬어요. 그리고 형법 기본강이 한 50회 들어가요. 1차 때. 여러분들이 보는 책을 민법은 60일, 헌법을 50일 동안 봐요. 51이에요. 50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1차 객관식 공부만 사실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선사기를 지금 20일, 30일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게 당연한 거고. 자, 그러니까 사실 때만 해도 한 3, 4일 쉬니까 하루 멍 때리고 한 이틀 동안 밀린 거 정리하면 돼요. 뭐 물론 그러고도 밀렸지만 그때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 형소 지금 종강하자마자 물론 이제 설이 걸려있긴 한데 이번엔 그나마 다행인 건데 설 때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설날 공부하겠어요? 자, 형법이 바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야? 밀린 과목을 보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복습이 밀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럼 다음 일순환 때 차라리 그러고 그냥 잊어버리는 상관이 없는데 다음 일순환 때 내가 이걸 다시 봐야 되잖아요. 다시 보려고 딱 펴는 순간 분명히 내가 수업 듣고 뭔가도 했는데 하루 왼쪽에 신림동에 와가지고 뭔가 너무 생소한 거야. 정리가 안 돼 있고 암기가 안 돼 있고 책 정리도 안 돼 있고 복습도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 왜 그래요? 이게 밀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10시간은 기본이에요. 맥시멈이 아니에요. 맥시멈이 12시간, 13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미니멈으로 1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왼종일 전업으로 내가 기존에 벌어놨던 돈을 깎아먹든 집에서 보조를 받든 지금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깎아먹는 상태에서 내가 하루 왼종일 그 리스크를 테이킹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10시간은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근데 생각보다 생각 없이 공부하면 10시간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힘들어요, 초반에. 이거는 제가 해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1차 때 한 12시간 정도 하고 딱 주 6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준 거예요. 이런 것도 약간 전설처럼 내려와요, 족보처럼. 2차 때는 이제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한 10시간 정도 했어요. 그 다 기록을, 이게 지금 나눠드린 표가 제가 공부할 때 만든 거예요, 한글로.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꼭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만들면 됩니다. 만들어 써도 되고, 뭐 책 끊는데 웬만하면 하세요. 하루에 내가 몇 시간 공부했다. 일주일 통계, 한 달 통계를 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6시간 공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슬렁슬렁 공부하면 아침 밤까지도 6시간도 안 나온 사람들 있어요. 중간에 막 PC방 갔다 오고 중간에 낮잠 때리고 막 이러면 분명히 6시간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복습이 밀려요. 이런 걸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당연히 얘는 깨작깨작 풀기라도 하겠죠. 그럼 얘가 더 밀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해도 없이 그냥 문제만 풀고 그냥 쓱 넘어가는 거야. 뭔가 본 거는 같은데 머릿속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안 됩니다. 뭐 하셔야 돼요? 10시간을 채우셔야 돼요. 이게 전업으로 안 된다. 내가 오전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인강으로 돌리라 그럽니다. 아니면 실강으로 듣되 다음 과목을 붙이지 말라 그래요.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보완하라 그래요, 복습을. 그 정도로 약간 유도리 있게 하셔야 됩니다. 항상 수업을 끝냈으면 그 수업에선 최소한 완성을 하고 넘어오셔야 돼요. 한 80% 정도는. 그래서 이걸 파악하셔야 되고, 그래서 뭘 하라고요? 평소에 생활하는 데를 체크를 하세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부터 뭘 했고 몇 시부터 몇 시부터 뭘 하면서 하루 왼종일 공부를 했더니 8시간이 나오더라.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2시간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또 초반에 의욕이 넘치니까 내가 12시간까지 공부했는데 8시간밖에 안 나오네. 그럼 2시간을 더 해야 되니까 잠자는 시간을 2시간 늦춰야지. 새벽 2시에 딱 자잖아요? 그럼 또 망해요. 왜? 평소에 자는 시간이 12시인데 그걸 새벽 2시까지 공부하면 초반엔 되죠. 체력도 넘치고 의욕도 넘치니까 한 일주일 한 몸살납니다.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시간을 일단 내가 왜 이걸 체크하라고 그러냐면 2시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인식을 했으면 출근 시간 한 8시, 9시, 퇴근식 한 11시, 12시를 건드리지 말고 그 사이에 신림동에 나와서 앉아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제일 확보하기 좋은 게 밥 먹는 시간이에요. 내가 평소에 밥 먹는 시간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라고 치면 점심 저녁 하면 3시간이잖아요. 1시간 반, 2시간. 그러면 밥 먹는 시간을 30분 더 끊으면 돼요. 그럼 2시간 확보가 돼요. 30분, 30분이니까. 가는 시간 10분, 먹는 시간 10분, 오는 시간 10분이에요. 되게 이거 유치하고 되게 잔인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싶은데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시험에 빨리 붙는 게 남는 장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밥 먹는 시간 자르고 오후에 낮잠 자는 시간 자르고 친구랑 수다 떠는 시간 잘라요. 수다는 일요일에 떨면 돼요. 토요일에 저녁에 만나거나. 그런 식으로 짜투리 시간 확보를 해가지고 10시간을 맞춰야 되지. 출근 시간을 땡기고 퇴근 시간을 늦춰가지고 확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당장의 벼락치기로 다음 주에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내년을 보는 시험이라서 1년 과정이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시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해보면 12시간, 13시간까지 나와요. 이게 물리적으로 불리는 게 절대 아닌 게 실제로 시켜보면 저도 했었으니까 얘기해요. 12시간, 13시간까지 나와요. 그러면 매일 12시간 하면 몸살나요. 저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뭐 한 3일은 10시간, 9시간 하고 한 2, 3일은 12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값으로 60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사람은 확실히 완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 6일 하시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유도리 있게 하세요. 토요일 오후까지는 난 도저히 토요일은 못하겠다 싶으면 토요일 오전에 수업까지만 듣고 아니면 오후에 복습까지만 하고 저녁부터 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요일 저녁에 복귀하면 돼요. 그러니까 토일은 합쳐가지고 10시간 잡아가지고 주 60시간 하겠다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산수계산인 게 하루에 6시간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 안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루 왼종일 그냥 딴 거 안 하고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6시간, 7시간도. 근데 6시간 공부하는 사람이랑 10시간 공부하는 시간이랑 사람이랑 이게 일주일이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면 순수 공부 시간만 몇 달 차이가 나요. 그럼 비슷비슷한 강의 들으면서 비슷비슷한 책 보고 비슷비슷하게 그냥 학력 수준의 비슷비슷한 머리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누구는 순수 공부 시간만 한 두세 달을 공부를 더 하고 누구는 그걸 두세 달을 덜 한 거잖아요. 세 달에 세 달, 두 달, 세 달 이거 계산해보면 나와요. 6시간 막 해가지고 제가 산수 약하니까 산수 계산 안 해요. 그러면 당연히 뭐야 한 두세 달 공부 더 한 사람이 붙어요. 상대평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제대로 생각을 하고 이게 이런 거를 안 하다가 하면은 되게 괴로워요. 막 몸살르라고 초반에. 그래도 그거를 좀 해가지고 이거를 몸에 그냥 익히셔야 돼요. 하루 10시간 딱 체크하고. 그러니까 전날에 계획 쫙 세우고 딱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정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표시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내가 몇 시간 공부했다 이런 것도 체크하면서 그래서 내가 오늘 딱 집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날 계획 세우고 그 계획 세우기 전에 내가 오늘 몇 시간 공부했구나. 9시간밖에 못했네? 그럼 내일하고 내일 모레 좀 30분 정도 더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봐야 여러분들이 체크가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해야지라고 하면 당연히 못해요. 체크를 하면서도 밀리니까.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그 한 장짜리 계획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썼던 거예요. 제가 만든 거. 이거 만든 지 그래서 막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꼭 여기다가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웬만하면 이거 좀 맞추세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들 공부가 안 됩니다. 지금 기본 강의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기본 강의 예비순환 단계에서는 이제 하루에 나가는 분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실제로 서너 시간 하더라도 복습을 서너 시간 정도에 끊을 수도 있어요. 책 정리도 생각보다 간단히 끝나고 하루에 나가는 진도가 적으니까. 그러면 생각보다 이쪽 시간이 널널하게 확보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은 좀 이렇게 넓적넓적하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좀 집중하고 지금 다른 과목 전에 들을 거나 민법 같은 것들 막 밀려있는 거나 어려운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추가로 한두 시간 더 보겠다. 아니면 지금 뭐 하시면 운동하세요. 초반에 운동을 해놔야 돼요. 초반에 체력 관리 해놓은 거 가지고 마지막에 그걸 깎아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딴 거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딴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뭐 부모님 생일도 그냥 그 붙고 나서 붙는 게 생일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웬만하면 챙기지 말라 그러는데 딱 하나 하라는 거 운동을 하라 그래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운동을 가라고 하는 게 그 운동도 거창하게 무슨 테니스 치고 이런 거 못 해요. 수험생은 항상 자기 스케줄대로 운동 스케줄을 바꿀 수 있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건 헬스 PT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라는 게 체력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양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수험생의 그 친구 있죠? 종합 비타민 오메가3 홍삼 정도는 기본으로 먹어주고 거기에 막 이제 돈 많으면 녹용도 먹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운동은 하루에 한두 번씩 꼭 하라고 합니다. 이게 맥시멈 12시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운동 왔다 갔다 하고 운동하는 시간까지 2시간을 잡아도 충분히 10시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뭘 하셔야 돼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초반에. 초반에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해야지라고 하면 당연히 못하는 거고 계획을 세워도 이게 밀리고 계속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걸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할 거 없잖아요. 그쵸? 책도 안 나갔으니까.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 지금 얘기했던 걸 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 왜냐면 지금 상황이 다 달라요. 당장 내년에 변실을 봐야 될 사람이 있고 당장 내년에 졸업시험 6월에 봐야 되는 사람 6, 80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재학생 해가지고 이제 학교 다녀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재학생이면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걸 2년 차에 끝내는 거고 졸시를 준비하는 사람이면 어쨌든 한 바퀴를 내년 6월까지 끝내야 돼요. 일단 6월 시험도 들어가긴 할 거니까. 만약에 내가 6월은 그냥 경험만 삼겠다 그러면 8월까지 삼는 겁니다. 이 두 달 차이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한 바퀴를 더 돌릴 수 있는 시간이라서. 그런 거를 이제 변시면 말 그대로 1호에 잡으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획을 다 세워보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세운 계획을 이제 계속 수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밀릴 수밖에 없고 변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커리큘럼 설명도 한 게 수업을 뭘 듣겠다도 좀 잡아두는 게 좋아요. 내가 예비순환 충실하게 듣고 1순환은 그때가 좀 선택으로 잡아두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비를 충실하게 들었으면 1순환은 선택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특히 예비나 일순환, 기본서, 특히 형소에서 기본서로 강의를 충실히 듣고 기본서 정도를 제대로 했으면 암기장 같은 거 안 잡으셔도 돼요. 따로. 암기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다 기본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서예요. 암기장에 없는 내용이 기본서에 많이 써있지만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 암기장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어요, 그냥. 그럼 내가 기본서를 가지고 제대로 공부하고 기본서를 가지고 제대로 정리를 했으면 암기장 같은 거 따로 안 보셔도 돼요. 암기장은 기본서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예비순환 들어온 사람들은 암기장 안 봐도 돼요. 특히 형소는, 형법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볼 거 다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형사절차 개관도 펴두라고 했죠? 자, 그래서 지금 형사절차 개관도가 2페이지 걸쳐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연달아서 쫙 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뭘 할 거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에서 뭘 배울 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볼 거예요. 그게 지금 쫙 그려놓으면 지금 절차 개관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자세한 면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형사소송법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몰라요. 왜냐면 지금 배울 거를 개관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대충 보시면 돼요. 앞으로 내가 이러이런 걸 배우겠구나. 그냥 확인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형사법을 내가 수업을 한 번에 들으신 분들 있죠? 들으신 분들은 리마인드를 하세요. 아, 내가 배웠던 거였지. 내가 배웠던 것들이 이런 순서대로 연결되는 거구나를 지식을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재배열을 하는 겁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만 들으세요. 자, 그래도 절차 개관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개념부터 그래도 한번 잡고, 자, 형사소송법 개념을 잡으려면 당연히 뭐가 따라 나와요? 형법이 따라 나옵니다. 자, 형법 개념이 잡혀야 형소법 개념이 잡혀요. 자, 형법은 뭐예요, 여러분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실체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범죄의 형사에 있어서 실체를 규정하는 법이다. 실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형법 배우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형법에서 가장 처음에 배우는 대원칙이 뭐예요? 죄형 법정주의잖아요. 죄형 법정주의를 지금 풀어 쓴 거에 불과합니다. 죄형 법정주의가 뭐야? 범죄야. 그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은 법에서 정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그게 지금 뭐야? 범죄의 형벌을 규정하는 형법이에요. 자, 범죄가 뭐예요? 살인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인죄라는 게 형법 250조 1항에 있어요. 이런 거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여러분들. 뭐 이런 걸 외우고 뭐 자꾸 할 것도 없습니다. 형법 250조 1항에 보면 사람을, 자, 제목이 살인이에요. 보통 살인, 1항이. 보통 살인죄라는 게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써 있어요. 그냥 다른 표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사람을 살해한 게 살인죄구나 라고 범죄를 직접적으로 형법이라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해서 그 살인에 대응하는 형벌, 법에서 정하는 형이라고 해서 법정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살인죄 관련해서 범죄와 형벌을 형법이라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구나죠. 죄형 법정주의가 준수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야? 이제 해석이 들어가요.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우리가 뭘로 해석해요? 타인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자살은 살인이 아닌 겁니다. 자살하려다가 자살 미수로 그친 사람을 살인 미수로 처벌하고 공소시효에 문제 삼지 않는 게 뭐야? 이 조문에 대한 해석으로서 살인죄에 있어서 그 살해의 대상이 되는 객체 사람은 나 아닌 타인을 의미하는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해석이 통설 일반론일 수도 있고 대법원 판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끊어서 배우는 게 이제 형법 강론 이런 것들이죠. 자, 어쨌든 그건 이제 형법 가서 배우시면 되고. 형법이라는 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거다. 죄형 법정주의. 그리고 그런 범죄가 뭐다 형벌이 뭐다라는 거를 어떤 죄의 실체와 관련된 거다 해서 형법을 우리가 실체법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형사소송법은 뭐예요? 뭐 이런 표현은 어차피 책에도 나오니까 그냥 그때 가서 체크하시면 돼요. 형사소송법은 이 형법을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하니까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민사도 마찬가지예요. 민법, 민사소송법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형법을 실현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어떤 놈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을 죽인 놈은 다른 사람을 죽였으니까 형법 250조 1항에 따라 살인죄가 성립을 하고 그에 따라 사형무기 5년 이상 징역에 처함되죠. 그러면 이게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그가 자동적으로 살인죄가 성립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사람을 죽인 놈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그 사람을 피의자로 수사를 해서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물을 수집, 보존해가지고 수사에서 끝나면 안 되죠? 수사를 한 다음에 수사기관이 재판으로 보내가지고 이놈이 살인죄 유죄입니다라는 재판, 판결이 나와야 되죠. 그 판결이 이제 확정까지 가서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유죄 판결을 때리고 너를 그래서 징역 10년에 처하겠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얘를 교도소로 끌고 가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방금 말한 절차들 있죠. 수사하고 재판하고 집행까지 가는 거 그게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거예요. 1년, 그러니까 뭐 형법을 실현하는 1년의 절차를 순서대로 차례차례 규정한 게 형사소송법이다. 실현하는 절차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절차법의 성격을 갖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체법하고 절차법은 민사도 마찬가지인데 법적 성격이 달라요. 민사, 형사로 묶이긴 하지만 형법은 정적인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인죄가 뭐냐, 살인죄에 대해서만 배우면 돼요. 내가 절도죄에 대해서 아무리 모르더라도 살인죄에 대해서는 100% 이해하는 게 가능해요. 절도죄랑 살인죄는 아예 별개 범죄고 서로 건드릴 게 없으니까 뭐 일반 이론이 겹치는 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살인죄만 내가 100% 이해하고 절도죄는 내가 하나도 모르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배우는 순서에 따라서. 근데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뭐야? 절차들이 시간 순서대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이제 개관하겠지만 수사 절차, 공판 절차, 집행 절차가 공판 절차가 지금 진행된다는 건 뭐예요? 그 전에 수사 절차가 제대로 진행돼 있으면 전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느낄 거지만 수사 파트를 배움에도 불구하고 뒤에 재판 파트니 이런 얘기들이 계속 앞에 연결돼서 나옵니다. 왜? 절차법은 동적 발전적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막 책에 써 있어요. 형사소송법 특징해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나는 수사 파트는 하나도 모르겠고 공판 파트만 열심히 100% 정리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형법에서는 내가 살인죄만 열심히 공부할 거야. 절도죄는 버리겠어라는 게 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특히 수사 공판 파트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한 파트, 어느 한 영역을 버리고 나머지만 정리하겠다가 성립이 안 되는 게 다 연결됩니다. 앞에 배울 거에서 뒤에 것들이 같이 나오고 뒤에 배우는 거에서 앞에 것들이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처음 배울 때 어려워요. 처음 배울 때 어려운 얘기가 뭐예요? 아직 나는 수사 파트 겨우 초입에 들어가 있는데 자꾸 뒤에 공판 파트가 같이 나와요. 수사 파트를 엮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그걸 또 아예 버릴 수는 없는 게 수사 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공판 파트 이해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럼 같이 배웁니다. 결국은. 앞에서도 한번 배우고 뒤에서 앞에서 이거 배우셨었죠 하고 한번 다시 얘기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돼서 가기 때문에 초반에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어렵게 초반에 한번 제대로 배워놓고 나면 형법보다 정리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결국 앞에서 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형소법은 처음에 기초를 제대로 잡아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객관식으로 너무 끊으시면 안 돼요. 좀 절차법 같은 게 민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절차법은 수사 파트를 배우더라도 뒤에 나오는 얘기까지 연결되는 게 있으면 전체를 끝까지 다 정리하는 게 좋아요. 알든 모르든. 일단 들어두면 다음에 가서 그 얘기를 또 들을 때 그때 그 얘기가 이 얘기겠구나 하고 이제 이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따라오기 어렵더라도 전체 내용 개관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단 한번 쭉 따라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가끔 보면은 그럼 뒤에서 배운다니까 난 이건 모르겠군요.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갈래요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인식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형사소송법 이런 걸 얘기한다. 자, 그리고 이제 절차 개관 한번 해보죠. 방금 얘기하면서도 절차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처음 들으신 분들은 가볍게 듣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뭐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정리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는 단어 정리를 해주세요라는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형소법을 배우면서 쓰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개념들. 그럼 설명을 듣고 책을 읽을 때 최소한 그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최소한 의미는 알아야 읽힐 거 아니에요. 읽어야 무슨 정리를 하고 이해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단어 개념 정도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정도는 그냥 외워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최소한 잡고 가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쓰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그 절차 개관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뭐 필기 하셔도 되지만 필기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체크하고 그냥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형사 절차는 기본적으로 크게 세 파트입니다. 수사를 하고
수사한 거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걸 재판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일단 절차에서는 공판이라는 표현을 써요. 공개 재판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나면 이 인간이 유죄 판결이 징역이 확정됐으면 얘를 이제 교도소에 끌고 와야 되죠. 그걸 집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 수사는 크게 세 파트예요. 수사 파트, 공판. 자, 수사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재판에 올려보내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때린 다음에 얘를 교도소에 집어넣는 거예요. 수사 파트는 크게 이 세 가지로 끊어집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나 내용을 보기 전에 등장인물 정리를 해요. 이 등장인물 정리는 외우세요. 왜냐면 이제 이런 것들은 단어 기본이 되니까 문장 읽을 때. 수사는 주체 정리를 하는 겁니다. 누가 객체, 누구에 대해서 하냐 이렇게 했을 때 수사의 주제자예요. 절차를 끌고 나가는 사람 절차의 주체입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누구와 누구를 포함한다?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에서 그냥 사경이라고 줄였습니다. 사경이라고 줄였을 때는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경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게 경찰이란 표현보다 사법경찰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무슨 경찰학교 이런 거만 배우는데 경찰을 법적으로 분류합니다. 그 맞는 업무에 따라서 분류가 돼요. 사법경찰은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을 수사하는 경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찰, 수사하는 경찰을 사법경찰이라고 하고 그런 경찰도 있죠. 격리계장, 경찰서 격리계장도 경위가 해요. 그럼 격리계장은 뭐예요?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 내부 회계 정리하는 거잖아요. 돈 관리하는 거. 그 사람은 그럼 사법경찰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사법경찰이 아니고 행정경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그럼 경찰의 분류가 있어요. 사법경찰, 행정경찰, 무슨 보안경찰 이런 거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시험에 의미 없는 거고 수사는 우리가 배우는 거 수사니까 사법경찰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경 얘기를 할 거예요. 경찰이란 얘기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 사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법경찰관.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수사기관 파트에서 사법경찰관이 있고 사법경찰리가 있어요. 이제 그걸 묶어가지고 사법경찰관리라고 하는데 사경으로 줄였으면 그런 거 구별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말은 그냥 사경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은 뒤에 가서 배우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은 수사는 검사, 사경이라는 수사기관이 한다요. 그 중에서도 수사의 주제자는 검사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최근에 수사권 독립론, 그러니까 현행법상은 사경은 무조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가 들어가요. 나중에 가서 배우겠지만 사경은 수사를 개시할 거나 있지만 종결할 거는 없습니다. 수사를 종결할 거는 검사한테만 있어요. 그걸 나한테도 달라라는 게 수사권 독립론이에요. 그런 건 뒤에 가서 배우시면 되고. 어쨌든 수사는 검사, 사경인 수사기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해를 생각하세요. 갑이라는 나쁜 놈이, 보통 나쁜 아저씨들은 갑을병으로 씁니다. 우리가 예를 들 때 기록 같은 거에서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 기록 같은 거 보면 피고인 이름이 김갑동 이을남이에요. 성이 갑을병 3명이면 김갑동 이을남 박병동 이렇게 들어갑니다. 갑을병을 보통 나쁜 사람 이름 쓸 때 써요. 그래서 예시들 때 이렇게 합니다. 자, 갑이라는 나쁜 놈이 있으면 갑이라는 나쁜 놈이 A라는 피해자예요. 피해자는 보통 이렇게 V를 많이 붙여요. 그냥 제가 쓸 때. 나중에 메모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이제 들어가거든요. 피해자, 자, 나쁜 놈 아저씨가 피해자 A를 때렸어요. 자, 이게 이제 법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나중에 기록 같은 데 가면 좀 추가로 많이 설명할 거고 이제 형사에서 뒤에 가면 좀 얘기할 건데 때렸다라는 건 사실적인 인정, 사실인정 문제인 거고 이 때린 게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 거예요? 때렸다라는 게 여러분들 단순히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폭행인 거죠.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권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좀 사고를 확장해보면 때렸다라는 건 무조건 폭행이 아니에요. 강간의 실행에 착 수도 있고 강도의 실행에 착 수도 있죠. 살인 실행에 착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폭행치상, 이게 만약에 때려가지고 상처까지 입으면 폭행치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건 때렸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가 폭행이니 살인미수니 가는 겁니다. 이거를 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기록이나 증거법 파트 가서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갑이 A를 이제 물론 폭행이냐 살인미수냐는 뭐 가지고 달라지겠어요? 형법 배우신 분들 형법 안 배웠으면 몰라도 돼요. 갑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폭행의 고의냐 살인의 고의냐 가지고 구별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문제 전제를 깔아주죠. 죽일 생각으로 때렸다 이렇게 깔아주면 아 살인미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때렸다 그러면 아 폭행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 건 문제 전제를 깔아줘요.
무시하시고 이제 입문이니까 그런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일단 들어두세요. 이런 얘기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변시 과목에서는 형소 수업이긴 하지만 형법 얘기나 기록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쨌든 형법이든 기록 가서 다시 한번 들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 뭐냐면 같이 드러나야 돼요. 같이 드러나야 이런 것들을 형소에서 배운 거를 기록 가서 다시 얘기할 때 그때 배웠던 게 떠오릅니다. 이게 단절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힘들어도 이런 거 계속 들어두면 나중에 이게 쌓여서 좀 수월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갑이 A를 때렸어요. 그러면 나쁜 놈이 누구예요? 갑이죠? 그럼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갑이겠죠. 그 갑을 우리가 수사 절차에서 뭐라고 한다? 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에서는 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수사라는 건 이제 메인 당사자만 보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구체적인 용어 같은 건 이제 책에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수사가 끝나고요. 수사를 해놨더니 수사를 종결한다는 표현이 쓰는데 수사를 종결할 때 결론은 둘 중에 하나죠. 어떤 결론? 갑이 나쁜 놈이구나. 얘를 재판에 보내서 교도소에 집어넣어야겠구나 결론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갑이 범인이 아니네? 을이 진범이고 갑은 선량한 목격자에 불과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재판에 보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면서 하는 조치는 공판 절차로 보내거나 여기서 절차를 끝내고 죄송합니다 하고 집에 보내주거나 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재판에 보내는 것만 보면 이걸 하나 개념 정리를 하는 게 수사가 끝나고 나서 수사를 종결하고 나서 공판 절차가 개시되는 절차가 뭐냐면 소송행위 의사표시가 공소제기입니다. 재판에 보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기소한다. 기소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이에요. 공소를 제기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수사가 끝나고 공판 절차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는 건 이건 기소 독점주의 검사만이다. 또 이걸 또 막 건드리려고 하면 난리인데 일단 지금 있는 대로 배우세요. 검사의 공소제기예요. 수사가 끝나고 공소제기가 되면 공판 절차가 시작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죠? 진범하면 불기소하면 여기서 수사가 끝나는 겁니다.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버리면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없으니까 이제 가는 것만 배우는 거죠. 자, 수사가 끝나고 공소제기를 해요. 거기에 따라 이제 공판 절차가 시작이 되면 드디어 여기서 메인 당사로 누가 등장해요? 법원이 등장하는 거예요. 공판 절차의 주재자는 이제 수사기관이 아니죠? 법원이고요. 법원이라고 해도 되지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소를 받은 법원이라고 해서 우리 지금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을 지칭할 때 수소법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소제기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자 표현이에요. 그래서 공판 절차의 주재자는 판사가 아니에요. 판사가 한 명이든 세 명이든 어떤 법적인 주체는 법원인 겁니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공판 절차는 법원이 일단 주체가 돼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판에서 싸우는 사람, 당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였던 사람은 공판 절차에서 누가 되는 거예요?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 같은 나쁜 놈이고 하나 사건인데 수사 절차에서 갑은 피의자의 지위를 갖는 거고 공판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를 갖는 겁니다. 이 단어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거나 문제를 읽거나 지문이나 판례를 읽을 때 문장의 순서가 항상 주어부터 나오거든요. 피의자 김갑동은이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있고 문제가 있고 피고인 김갑동은 피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피고인이라고 이름을 써주는 지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내용을 읽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는 뭐야? 공판 절차 문제예요. 피의자가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그건 뭐야? 수사 절차 문제입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문제에서. 이게 헷갈리는 순간 엉뚱함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출발이 되는 게 뒤에 본격적인 내용을 읽지 않더라도 항상 여러분들 문장은 문장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주체부터 씁니다. 이거는 법학의 약속이에요. 판결문에 쓸 때 문장 구성 순서도 배워요. 그런 것도 한번 가르쳐 드릴 건데요. 항상 주어부터 나옵니다. 피의자인지 피고인인지가 그 문제니 그 판례니 그 내용이 수사 절차인지 공판 절차인지를 그냥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하면 빨리 읽고 이해하는 데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이에요. 기본. 약속이에요. 이런 것들을 바꿔 쓸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공판 절차는 뭐라고요? 법원이 당사자인 피고인과 그럼 타방 당사자는 누구예요? 피고인과 재판에 싸우는 사람 검사인 거예요.
이제 사경은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절차만 등장을 하고 수사 단계 수사의 주재자였던 검사가 공판 절차에서는 지위가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얘가 갑이었어요. 얘가 수사를 끌고 가는 사람이었는데 공판으로 오면 재판을 끌고 간 사람은 법원으로 바뀌고 검사는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로 지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의 주체라는 파트를 배울 때 소송의 주체는 법원, 검사, 피고인이고 단어 정리하세요. 이 둘을 묶어가지고 재판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을 당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타방 당사자가 누구예요?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이니까 당연히 공판 절차예요. 피고인의 타방 당사자라고 하면 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당사자라고 얘기하면 검사, 피고인을 둘 다 말하는 거예요. 단어 정리를 해주세요. 말을 읽을 때.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뒤에 가면 당사자주의 말 이런 것도 있어요. 공판 절차 기본 원칙으로. 당사자주의가 뭐가 있어요? 소송을 끌고 감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어떤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 원칙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당사자니까 어떻게 돼요? 대등 당사자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무슨 무기평등의 원칙 이런 거 배워요? 피고인한테 재판관이 주는 무기는 검사한테도 대등하게 줘야 되고 검사한테 주는 무기는 피고인한테 줘야 되지 어느 한쪽 일방을 차별 취급하면 안 된다 막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 전제는 뭐라고요? 형사재판의 본질이에요. 자, 형사재판의 본질은 뭐예요? 법원, 판사 앞에서 당사자, 검사, 피고인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검사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네가 A 때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는 폭행 유죄 징역 1년이야. 라고 주장을 하면 피고인 측은 뭐라고 한박이요? 난 때린 적도 없는데 옆에서 구경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혔는데 나 무죄야. 라고 뭐예요? 유죄를 주장하고 무죄를 이렇게 둘이서 공방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을 위해서 판사님 이렇게 지켜보고 서 있다가 최종적으로 판결, 검사 손을 들어주면 무슨 판결에 따라 기본적으로 유죄가 나오는 거고 피고인 손을 들어주면 기본적으로 뭐가 떨어져요? 무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형사재판의 기본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들 민사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민사소송을 같이 배워가지고 가끔 이거 헷갈리시면 초반에 자, 이게 여러분들 당사자주의가 어떤 식으로까지 반영되냐면 법정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판사가 앉아있는 걸 법대라는 표현을 써요. 법정 같은 것도 한 번씩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견학갈 일 있으면 법대가 있고 실제로 검사석하고 피고인석이고 여기 증인석이 있는데 형사재판은 판사가 얘 둘이 싸우는 걸 지켜봐요. 실제로 그래서 보면 법대가 단위 하나 높아요. 실제로 법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 보면 밑에서 다 뭐하는지 다 보입니다. 왜냐면 이게 높이가 높아가지고 판사가 얘들이 싸우는 걸 지켜보기 때문에 법정의 구성이 얘 둘이 마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검사랑 피고인이 서로 말을 직접적으로 섞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근데 이게 민사재판으로 가면 민사에서 배울 거예요. 민사재판 똑같이 법대가 있으면 이제 검사 피고인이 아니죠. 원고 피고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형사 답안 같은 거 쓸 때 피고라는 말을 쓰면 그어버립니다. 피고라는 건 민사에만 나오는 경우예요. 피고인이잖아요. 그게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1년에 한 명씩 있어요. 답안 같은 거 받아보면.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민사재판은 재판의 본질이 뭐냐면 피고하고 원고하고 직접적으로 싸우는 재판이 아니에요. 민사재판의 본질은 뭐냐면 원고가 판사한테 하소연을 해요. 판사님 저 인간한테 5천 갚으라고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판사한테 하소연을 하면 판사가 하소연을 듣고 얘한테 물어봐요. 진짜 갚을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피고인이 또 항변합니다. 저 다 갚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갚을 돈 없는데라고요. 누구한테? 판사한테 기본적으로 하소연하는 게 민사재판의 본질이고 그래서 법정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고, 피고인이 판사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직접적으로 말을 섞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민사재판에서 민사 절차에서 원래 법적으로는 원고와 현실적으로 말을 섞긴 하는데 원고, 피고인이 서로 말을 섞으면 안 돼요. 원고가 피고한테 피고 측한테 물어볼 게 있을 때 어떻게 물어보냐면 바로 옆자리에 있으니까 그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절차 위반입니다. 원래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면 판사님 피고한테 이런 것 좀 물어봐 주세요 라고 하면 판사가 원고가 피고한테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거 뭐예요? 라고 답변을 하면 답변을 듣고 원고한테 피고 측에서 그거 뭐라고 답변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원래 절차상으로는. 그게 민사법정의 본질, 절차 진행이에요. 절차의 본질이 달라요.
하소연하는 재판인 거고 둘이서 싸우는 재판입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이런 것들이 절차 진행,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서도 이제 반영이 돼요. 어쨌든 이제 우린 형사니까. 자, 그래서 공판 절차는 뭐다? 법원 앞에서 당사자끼리 싸우는 절차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재판을 다 했어요. 재판을 다 하고 여러분들 집행에 교도소에 딱 가두는 게 집행이라고요. 벌금 압류하고 벌금이면 압류, 재산형, 자유형이면 가두는 거, 사형이면 죽여버리는 거겠죠. 집행을 들어간다는 얘기는 일단 뭐예요? 이 재판 결과 유죄가 나왔어요. 재판 결과 무죄가 나오면 집행 갈 일이 있어 없어요? 상식적으로 없죠. 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가 끝나고 공소 제기되면 재판이 진행되는 것처럼 공판이 끝나고 집행 절차로 넘어간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유죄임을 전제로 판결이 선고가 되고, 이 개념을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 자, 판결이 선고만 된다고 바로 교도소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지만 교도소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집행당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냥 구치소로 가죠. 미결 단계로.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2심 재판 받고 있잖아요. 헌법에서 배웁니다. 헌법상 심급제도가 보장돼요. 한 번만, 단심제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 최소한 2심 이상의 재판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번 판단받는 거예요. 심급제도 2번 이상. 이게 법원조직법에서 3심을 규정합니다. 헌법 가서 배울 거예요. 3심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서 판결이 선고만 된다고 바로 집행을 끌려가는 게 아니야. 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해서 집행으로 넘어가려면 그 선고된 판결이 확정까지 돼야 됩니다. 확정이라는 거의 개념은 뭐냐면 통상의 불복 수단으로 그 판결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상태. 확정이라고 해요. 확정이 되면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해요. 유죄 판결의 효력, 징역 1년짜리가 확정된 효력이 뭐예요? 얘를 가두는 거죠, 1년 동안. 그럼 이제 집행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 절차로 넘어간다,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그럼 집행을 왔어요. 집행의 주체가 누구예요? 이거 시험에 여러분들 특히 시험에서는 집행 파트는 버립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와요. 객관식도 안 나오고 주관식도 안 나와요. 그래서 집행 파트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버리라고 하는데, 최소한의 단어 정리만 하면 집행은 주체가 법원이 아니에요. 유죄 판결을 법원이 선고한다고 집행을 그러니까 교도소의 관리 주체가 법원이 아니고 다시 누구로 와요? 검사로 와요. 집행의 주체는 다시 검사입니다. 신병이 다시 검찰로 넘어와요. 그리고 이 갑이라는 나쁜 놈이 징역 1년이 확정됐으면 이제 피고인이 아니라 이름이 수형자로 바뀌어요. 집행의 주체가 검사다. 이건 좀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법학을 배웠으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검사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검사는 수사 절차, 공판 절차, 집행 절차 다 메인 당사자입니다. 나쁜 놈이야, 그냥 나쁜 놈이니까. 그래서 검사가 되게 일단 똑똑하고 좀 착하기보다는 발라야 돼요. 모든 절차에 다 관여하니까. 어쨌든 집행 절차는 검사가 수형자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게 또 기록을 안 보고 하는 시험 같은 건 말도 안 하는데 단어를 좀 잘 구별하세요. 수용자가 있어요. 수용자와 수형자는 뭐 섞어 쓰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확실히 구별합니다. 수용자는 뭐냐면 앞에 표현이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미결수용자, 미결이라는 게 뭐야?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2심 재판 받고 있는 구치소 수감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수형자가 아니라 미결수용자인 거예요. 아직 확정되기 전 상태에서 그냥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얘기할 때 수형자라고 얘기 안 하고 수용자 또는 미결수용자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단어 정리 좀 해주세요. 이거 섞어 쓰지 마시고. 기록 같은 거 가면, 특히 검찰실무 같은 거 하면 딱 구별하라 그럽니다. 서면을 쓸 때 수형자라고 쓸 때랑 수용자라고 쓸 때랑 구별해요, 여러분들. 특히 재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그 검찰실무나 형제실 같은 거 들을 때 지금 배우는 형소가 기본이 여러분들. 형제실용으로 형제실 과목에서 형소 수업을 하지 않잖아요. 형제실을 배울 때는 기본적으로 형소를 다 배웠으면 전제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배운 거를 특히 재학생분들은 마찬가지고 변시 기록뿐만 아니라 형제실, 검찰실을 그대로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 정리나 제가 중간중간에 기록용으로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다 잡아주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물론 이제 강조하고 이제 체크도 해드릴 거고. 자, 그래서 일단 절차를 3개로 끊고 등장인물 정리를 하고, 이 정도는 용어 정리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런 겁니다. 피고인이라고 얘기하면 공판 절차, 피의자라고 하면 수사 절차예요. 이 정도 단어를 깔끔하게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피해자 A가 있고요. 이제 추가적인 사람 좀만 정리하면 이걸 또 목격한 목격자 B가 있어요.
자, 절차 진행을 함에 있어 특히 수사 절차에서 이런 피해자니 목격자니 제3자란 표현을 쓰죠. 피의자닌 제3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를 조사하는 걸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고요. 참고인을 불러다가 목격을 물어보고 피해 사실을 물어보는 걸 참고인 조사라는 표현을 써요. 절차에서. 그래서 참고인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이 사람이 재판에 오면 지위가 또 뭘로 바뀌어요? 이것도 그냥 상식으로 좀 생각해주세요. 뒤에 가서 이제 뒤 절차적으로 되게 중요한데 상식적으로 재판에서 이런 주체 3명 말고 추가로 이제 변호인이 붙긴 해요. 피고인의 변호인 말고 변호인분은 이제 피고인 측 사람으로 보는 거고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재판에 판사 앞에 나와가지고 뭔가 법적으로 유효한 판사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절차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증인신문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중요 참고인들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판사 앞에서 저놈이 때렸어요. 저놈이 때리는 걸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유죄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검사가 이 사람들을 뭘로 신청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고인이 재판으로 오면 지위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증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도 되게 강조할 건데 그걸 하나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이런 제3자, 중요한 제3자들이 재판에서 뭔가 법적으로 판사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절차는 뭐밖에 없다? 증인신문 절차밖에 없습니다. 증거조사의 일종이긴 해요. 그런 건 이제 뒤에 가서 배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미 여기도 썼지만, 자, 그 다음에 중요 당사자는 아니지만 중요한 소송 관계인으로서 피고인의 보조자, 보호자로서 변호인이 붙어요. 그리고 수사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변호인이 붙습니다. 여러분들, 변호인이에요. 변호사가 아니에요. 변호사는 직업을 얘기해요, 직업. 제가 변호사잖아요. 자격증 있는 변호사라고 했을 때 직업을 얘기하는 게 변호사고, 변호사든 예외적인 경우에 비변호사든 피의자의 보호조자로 절차에 관여하는 사람을 그 형사 절차의 지위를 변호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 쓸 때 변호사라는 말을 쓸 일이 없어요. 변호인이라고만 씁니다. 변호사는 직업인 거고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 피고인한테 도와주는 사람을 변호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민사로 가면 변호인이라는 말도 쓰긴 잘 안 써요. 대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민사는 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이에요. 형사는 피고인의 변호인 이렇게 씁니다. 말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절차에 따라 쓰는 용어들이 다른 거예요. 어쨌든 변호사란 말은 그래 쓸 일이 없어요. 답안 쓸 때. 웬만하면 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순간순간 초반에 정신 놓고 답안 쓰다 보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피고인을 피고라고 쓰거나 피의자라고 써있는데 피고인을 쓰거나 변호인을 해서 변호사라고 쓰거나 이런 경우가 은근히 있거든요. 답안 쓸 때. 물론 읽어줄 때 실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기본적인 거 틀리면 안 돼요. 단어 정리 좀 깔끔하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자, 공판 절차에서 절차의 주제로 법원이 주체로 등장을 하지만 수사 절차에서도 법원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장에 이번에 조국 교수 수사 절차에서 구속영장 청구하니까 누가 그걸 기각했어요? 검사가 기각한 게 아니라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에서 판사가 기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차 진행함에 있어 수사 절차에서도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수사함에 있어서 관여하는 사람은 누가 나와요? 수임 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법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법원 소속의 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어를 지금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지금 정리 안 하셔도 돼요. 공판 절차에서 절차를 끌고 가는 주체는 소를 받은 법원이에요. 개별 판사가 아니라. 근데 이런 식으로 공판 절차 전에 개별 수사 절차에서 관여하는 판사를 지칭할 때 수임 판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별 소송에 관여한 판사를 형사소송에서 단어 정리를 할 때 수소법원과 구별해서 수임 판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수사 절차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주체는 법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원에도 맞다고 보지만 엄밀히 말하면 개별 수임 판사, 개별적인 임무를 받은 판사라는 한자 표현입니다. 수임 판사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건 뒤에서 책에서 배워요. 책에 가서 배우시면 돼요. 이렇게 구별해 쓰는 경우도 있구나. 어쨌든 판사가 수사 절차에도 관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하면 딱 기본 등장인물 정리는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용어 정리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문장 읽을 때 말을 이해는 해야 되니까, 그쵸? 자, 그리고 개별적인 이제 세부 절차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 개관까지 하는데 쉬었다가 하죠. 쉬었다가 이제 수사 파트별로 세부적인 내용 절차 정리, 공판 파트별로 중간 절차 정리, 집행은 정리할 거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추가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지금 절차 개관들 한번 쫙 이제 완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